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중에 내 쓸개, 내 사향이라는 이야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었답니다. 이야기 속 사향 노루를 통해 인간사의 이기심을 엿볼 수가 있었지요. 사향 노루는 곰의 쓸개를 배에서 꺼내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제 사향을 떼어달라는 말에는 정색을 합니다. 입장이 바뀌면 본인부터 발끈할 것을, 이래서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지요. 인간사에도 이러한 일은 꽤 흔하답니다. 심지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뜻의 내로남불이란 신조어가 생겨나고 말이지요. 제 것이 소중한 만큼 남의 것도 소중하고, 남이 해서 잘못된 것은 내가 해도 잘못된 것이니만큼 사향 노루 같은 사람은 안 되어야겠지요. 오늘도 밤동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잠자리 되세요. 내 쓸개, 내 사향. 어느 양지바른 동산에 사양 노루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가 놀던 새끼 사양 노루가 허리를 다쳐 알아눕게 되었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웃에 사는 산양이 찾아와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허리 다친 데는 곰의 쓸개가 좋다더군. 그래요? 산양의 말을 들은 엄마 사양 노루는 곰의 집을 찾아갔어요. 곰은 9이나 되는 새끼들에게 먹이려고 떡방아를 찢고 있었지요. 웬일인가? 곰이 일손을 멈추며 물었어요. 그러자 사양 노루는 곰에게 말했지요. 곰님,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어요. 무슨 부탁? 내 귀여운 외아들이 허리를 다쳤답니다. 듣자니 곰나리의 쓸개가 허리병에 좋다더군요. 그걸 좀 주십시오. 왜 그래요? 쓸개가 뭔지 알기나 하고 그러나 그것은 내 뱃속에 있는 거란 말이야. 남의 아들이자 내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조금만 떼주세요. 사양 노루는 자꾸 졸랐지요. 그걸 꺼내자면 내 배를 갈라야 하네. 그럼 가르면 되잖아요. 뭐라고? 배를 가르라고? 예. 그러다간 내가 죽으면 저 9이나 되는 아이들을 자네가 먹여 살리겠나? 이 말에 대꾸는 안 했지만 사양 노루는 곰을 고깝게 여겼답니다. 아니, 떼주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군. 배를 가르는 게 머그리 큰일이라고. 사양 노루는 토라져서 주둥이를 쑥 내밀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답니다. 생각할수록 곰이 미웠지요. 한참을 걷다가 곰의 집을 돌아보며 눈을 흘겼어요. 그러다 보니 오소리가 뒤따라오고 있었지요. 자네 왜 날 따라오고 있나? 사양 노루가 돌아서서 물었어요. 오소리는 조금 전 곰의 집 앞을 지나오다가 사양 노루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뒤쫓아오는 길이었어요. 내 지금 요긴한 부탁이 있어 자네를 만나러 가는 길이네.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렇다네.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내가 뭘? 사양 노루는 이야기도 듣기 전에 꽁무니를 빼려는 눈치를 보였어요. 지금 내 딸아이가 가슴앓이를 하는데 그런 병엔 자네에게 있는 사양이 좋다더군. 그거를 좀 주게나. 그러자 사양 노루는 펄쩍 뛰었어요. 여보게, 사양이 뭔지를 알고 그러나? 글쎄, 자네에게 있다더군.
그건 내 배꼽에 달린 거라네. 아, 그런가? 그럼 조금만 떼어주게나. 제발 부탁이네. 안 돼. 사양 노루는 그런 염치 없는 말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 딱 잘라버렸어요. 아니, 남의 뱃속에 있는 슬개까지 떼달라면서 겉에 달린 배꼽을 좀 떼달라는데 뭐 힘들어 그러나? 정말 양심도 없구먼. 이 말에 사양 노루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새 친구와 말 한 필. 옛날에 보름보기와 덧니바귀와 뾰줄이라는 새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말이 있으면 편히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새 친구는 돈을 똑같이 내서 말 한 필을 샀답니다. 그런데 꾀가 많은 뾰줄이가 먼저 말했어요. 나는 말 허리를 살게. 그러자 보름보기와 덧니바귀가 차례로 말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말 머리를 살래. 나는 그럼 말 꼬리를 사지 뭐. 세 사람은 길을 떠났어요. 말 허리를 산 사람이 말을 타는 게 당연하지. 뾰줄이는 말을 타고 가고 싶은 데로 갔답니다. 어휴, 괜히 말 머리를 사서 먹이를 구해 먹이고 힘들게 끌고 다니기만 하잖아. 말 머리를 산 보름보기는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 말 머리를 끌어야 했어요. 아이고, 말 꼬리를 샀다고 말 한번 타보지도 못하고 냄새나는 말똥만 치우잖아. 말 꼬리를 산 덧니바귀는 그릇을 들고 말똥을 치우면서 말 꼬리를 따라다녀야 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참다 못한 두 사람이 뾰줄이에게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제일 높이 그리고 제일 멀리 가본 사람이 말을 타기로 하세. 좋아, 그렇게 하지. 뾰줄이는 순순히 약속을 했어요. 나는 일찍이 하늘 위를 가보았어. 보름보기가 얼른 높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나는 자네가 올라간 하늘 위의 끝까지 가보았다네. 덧니바귀가 더 먼 곳을 가리켰지요. 그러자 뾰줄이가 물었어요. 아, 그때 자네 손에 뭔가 만져지지 않았나? 단단하고 기다란 것 말이야. 오, 그래, 그런 게 만져졌지. 덧니바귀는 진짜 하늘 멀리 가본 듯이 끄덕였어요. 그 단단하고 긴 것이 바로 내 다리였다네. 자네가 내 다리를 만졌으니 자네는 내 아래에 있었던 게 분명하지. 어때? 내가 제일 높이 그리고 제일 멀리 가봤겠지?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다시 말머리를 끌고 말똥을 치우며 갔답니다. 머슴에게 속은 구서방. 옛날 강원도 삼척 당절이라는 마을에 이호진이라는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집에는 15살 난 머슴이 있었지요. 이 머슴은 어찌나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이 집이 부자라는 것보다 거짓말 잘하는 머슴이 산다는 게 더 유명했지요. 어느 날 같은 마을에 사는 구서방이 아침 일찍 동쪽 뚝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이호진의 집에 사는 머슴을 만났답니다. 옳지, 이놈에게 거짓말을 한번 시켜볼까? 아무리 잘 속인다 해도 나를 속일 수야 있을라고. 이렇게 생각한 구서방은 머슴을 불러 세웠어요.
이 호진집 멋은 맞지? 거짓말 좀 해보거라. 저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머슴은 딱 잡아댔어요. 잘한다고 하던데 마음 놓고 해보라니까. 거짓말 같은 건 못합니다. 저는 일이 바빠서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자 구서방은 머슴이 찐 오줌 장군 지게를 꼭 잡고 말했어요. 거짓말을 안 하면 못 간다. 이놈아, 뭐가 그리 바쁘냐? 오줌을 얼른 보리밭에 뿌려주고 나서 산에 꿀 따러 가야 합니다. 산에 꿀이라? 옳지, 이놈을 따라가 꿀이나 따와야겠군. 마음속으로 좋아하며 머슴에게 물었어요. 나도 좀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시면 아침 잡수시고 초롱 하나 들고 빨리 이곳으로 오십시오. 구서방은 집으로 뛰어가서 아침을 먹고 초롱을 들고 머슴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산을 기어 올라가는데 구서방은 도저히 머슴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꿀을 딸 욕심으로 이를 악물고 따라갔지요. 머슴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척하고 마을로 내려와서 구서방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그는 숨 넘어가는 소리로 외쳤지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저씨가 저랑 꿀을 따러 가셨다가 벌들에게 쏘여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놈의 첨지, 무슨 놈의 꿀을 따러 간다고. 못 살겠네, 못 살겠어. 아들아, 며느라가야, 딸아, 가자꾸나. 구서방의 부인은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머슴은 구서방 식구들보다 더 빨리 산에 올랐지요. 구서방은 산을 뒤져도 벌집은커녕 벌 한 마리도 보지 못하자 속은 걸 알고는 내려오다가 머슴을 만났어요. 구서방이 호통을 쳤지요. 너 이놈 어디 갔다 오느냐? 아이고 아저씨, 아무 말씀도 마십시오. 산꼭대기 올라갔다가 마을에 불이나 내려가 봤더니 글쎄 아저씨네 집이 아니겠어요. 구서방이 깜짝 놀라서 정신없이 산을 내려오는데 식구들이 우르르 올라오고 있었어요. 영감, 벌들에게 쏘였다더니 어찌 되었소? 그나저나 집에 불이 났다는데 어떡하고 온 거요? 집에 불이 나다니요. 머슴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지요. 구서방은 머슴이 괘씸했으나 거짓말을 해보라고 했으니 어쩌지 못하고 속만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빚 안 갚는 사람, 빚 안 떼이는 사람. 옛날에 남의 빚을 갖다 쓰면 세상 없어도 안 갚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생전 남의 빚을 갖다 쓰면 갚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또 남한테 빚을 주기만 주면 세상 없어도 받아내고야 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전 한 푼이라도 빚을 주면 기어이 받아내고야 마는 사람이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빚 갖다 쓰고 안 갚는 사람이 내 그놈한테서 한번 빚을 갖다 써봐야겠다 하고서는 그 집에 가서 100냥을 빌렸어요. 빚을 꼭 받고야 만다는 사람한테다 며칠까지 빚을 꼭 갚겠다는 서약서를 써놓고서 빚을 얻었지요. 마침내 빚 갚을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빚을 꼭 받는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도 돈을 꾸어간 사람이 빚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빚을 갚을 턱이 없지요. 아직까지 한 번도 빚을 갚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빚을 받아내고야 마는 사람이 빚을 꾸어간 사람 집에를 맨날 찾아갔어요. 빚을 받으려고요. 그런데 생전 빚을 안 갚은 사람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날짜를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꼭 받아내고야 마는 사람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지요. 며칠 날 며칠까지 안 가져오면 그 집 살림을 몽땅 처분해버릴 테니까 그리하시구려 하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말하자면 마지막 경고를 한 셈이지요. 빚 안 갚는 사람은 그러라고 해놓고는 요번에도 빚 갚을 생각을 통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약속한 기간이 다 되어버렸어요. 빚 안 갚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서는 얘야, 빚 구워준 사람이 빚을 받으러 올 테니까 너는 나를 관에다가 놓고 내가 죽어버렸다고 소문을 내거라. 그리고 너는 관 앞에서 머리를 풀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거라. 하고 일렀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이제 빚을 꾸어준 사람이 빚을 받아낼 요량으로 와서 보니 빚진 사람의 아들이 제 아버지가 죽었다고 곡을 하고 있거든요. 빚을 꾸어준 사람은 제 아버지 죽었다고 아들이 곡을 하고 있는 마당에 차마 빚을 갚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그냥 와버렸어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속이 깝깝한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빚을 꾸어주고 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 까딱하다가는 이놈한테 그냥 떼이게 생겼네. 그럴 수는 없지.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야 쓰겠어. 하면서 부엌에 들어가서는 식칼을 꺼내갖고 갈았어요. 날이 시퍼렇게 서도록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그 칼을 품속에 놓고는 그 집애를 다시 찾아갔지요. 가서는 빚진 사람 아들한테 내가 생전에 빚 한 푼을 안 떼어봤는데 네 아버지가 빚을 안 갚고 죽었으니 이제 네가 너희 아버지 대신 우어간 백냥을 갚아야 쓰겠다 하고 알아듣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정색을 하고서는 제 아버지는 그런 말은 통 안 하시던데요. 빚을 꾸어도 아버지가 꾼 것이니 저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 이제 빚을 받으러 간 사람은 속으로 내 이놈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 아들한테 그래? 그렇다면 알 수 없지. 나는 생전 빚을 꾸어주고 띄어보들 안 했으니 산 사람한테 빚을 못 받을 바에야 죽은 사람 살점이라도 한 점 띄어가야 직성이 풀리겠다 하면서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꺼내 들고서는 말릴 새도 없이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관뚜껑을 열려고 했어요. 아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죽기도 원통한데 그 살을 떼어서 어디다 쓰실 거예요? 제가 빚을 갚아 드릴 테니 제발 우리 아버지 살점 띄는 일만은 하지 마세요. 하면서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러니 빚을 꾸어준 사람은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내 네 아버지 살점이라도 띄어야겠다 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래서 빚꾼 사람의 아들은 아이고 쬐끔만 참으세요. 조상이라도 끝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빚을 꾸어준 사람은 이번이 마지막이니 명심하라고 단단히 말하고서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생전 빚을 안 갚아본 사람이 관 속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니 까딱하다간 빚을 갚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빚을 안 갚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방법을 알아내 가지고서는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너는 이제부터 아버지가 살아왔다고 소문을 내거라. 아들은 이번에도 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였지요. 그러니 빚 구워준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 그러면 그렇지. 지가 내 돈을 띄어먹고 죽기는 어딜 죽어? 하면서 그 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가니까 빚 구워간 사람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빚 구워준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오니 신기하기도 하여서 어찌 다시 살아왔는가? 하였지요. 그런데 빚 구워간 사람은 염라대왕이 나를 보더니만 자네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잘못 왔네. 다시 나가게. 이러질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살아왔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 구워준 사람은 호기심이 생겨서 저승은 어떻게 생겼던가? 하고 물었지요. 그러니 빚 구워간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술술 풀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말게. 내가 저승에를 가보니 누구라도 빚져가지고 거길 가면 큰일 나겠더라고. 어째서 그런가? 아니 그게 말일세. 내가 이제 염라대왕을 뵙고서 이승으로 다시 오려고 그러는데 웬 사람이 저기서 어떤 사람한테 몰매를 맞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 때리는 사람은 빚을 구워준 사람이고 맞는 사람은 빚을 안 갚고 죽은 사람이었지.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보니 매 맞는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더라고. 그 사람이 누구였나? 빚 구워준 사람이 잔뜩 호기심을 갖고 물으니 빚 구워간 사람은 이 말을 해야 해 말아야 해 하고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빚 구워준 사람은 더욱 궁금해져서는 얼른 말해 보라니까 하고 재촉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빚 구워간 사람은 빚을 구워준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척 하더니 매 맞고 있던 사람은 그 바로 돌아가신 자네 아버지였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빚을 구워준 사람은 눈이 왕방울만해져 가지고는 아니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그런데 빚을 구워간 사람은 내 말 좀 잘 들어보라니까. 알고 봤더니 그 자네 아버지께서 생전에 빚을 200냥이나 지고 갚질 않고 그냥 돌아가셨더라고. 저승에서는 빚을 안 갚고 사람이 죽으면 빚을 구워준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왔을 때 그 사람한테 매를 맞게 돼 있다더군. 그러니 자네 아버지께서 저승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나. 근데 마침 나한테 우리 아들이 저승길 노잣돈으로다가 넣어준 돈이 200냥이 있었네. 그래서 내가 그 돈으로 자네 아버지 대신 빚을 모조리 갚아주었네. 그러니까 그제서야 매를 안 맞게 되시더라고. 자네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 지금도 눈에 선하네 그려. 하면서 저승의 일을 떠올리는 것처럼 눈을 지그시 감는 거예요. 빚을 구워준 사람은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빚 구워간 사람이 한쪽 눈을 뻐끔히 뜨더니만 자네 아버지 말씀이 내가 대신 갚아준 200냥은 이승에 가면 자네한테 받으라고 하시더구만. 그래서 마침 내가 자네한테 진 빚이 100냥이 있으니까 그것 제하면 내가 자네한테서 100냥을 받아야 하지 않나.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빚을 안 갚고 죽어서
자네도 그간 맘고생이 여간 심하지 않았겠더라고. 해서 내가 그 돈을 받지 않기로 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꾸어준 사람은 별 수 없이 빚을 돌려달란 말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지요. 이렇게 해서 결국 빚을 꾸고도 생전 빚을 갚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번에도 빚을 안 갚고 무사히 넘어갔답니다. 춘천 노목괴. 옛날 춘천 지방에 한 노인이 살았답니다. 노인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노인은 딸을 무척이나 사랑했답니다.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노인은 고민에 빠졌어요. 무턱대고 아무 젊은이나 사위를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실은 딸을 시집 보내지 않고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못난 늙은이라고 놀릴 것이 뻔했어요. 이를 어쩐다지. 딸의 나이는 자꾸 차가는데. 똑똑한 사위를 얻고 싶었던 노인은 고민 끝에 좋은 꾀를 생각해냈지요. 노인은 느릅나무로 궤짝을 만들고 그 안에 쌀 55마를 넣었답니다. 이 궤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이 안에 쌀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아맞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사위로 삼겠다. 노인의 말은 온 마을에 퍼졌어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노인을 찾아왔지요. 제가 한번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젊은이는 궤짝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냄새도 맡아봤지만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느티나무 궤에 쌀은 20가마쯤 됩니다. 젊은이는 눈을 질끈 감고 어림짐작으로 말했어요. 헤이, 이 녀석,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노인은 큰 소리로 젊은이를 내쫓았어요. 그 뒤로도 예쁜 딸에게 장가를 들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쌀 궤를 살펴봤지만 누구도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노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보니까 그 쉬운 문제를 못 맞추고 모두들 도망치듯 대문을 나서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이웃 마을에 사는 조금 어리숭해 보이는 젊은이에게 답을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지요. 이복의 젊은이, 장가 가고 싶지 않은가? 장가요? 가고 싶긴 하지만 각시가 있어야지요. 자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주 예쁜 각시한테 장가 갈 수 있을 걸세.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저기 저 우물가 옆집에 들어가서 노목괴 신단말이라고 말하게. 노목괴 신단말이라고 하라고요? 그렇게만 말하면 될 걸세. 노목괴 신단말, 노목괴 신단말. 젊은이는 혹시라도 그 말을 잊어버릴까봐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젊은이는 한달음에 달려 노인네 집 앞에 다다랐답니다. 그리고는 힘있게 대문을 두드렸어요. 여기가 사비 구하는 집 맞습니까? 헤헤헤. 어서 들어오게. 그동안 몇백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왔지만 아무도 문제를 못 맞추고 돌아갔네. 젊은이도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보게. 노인과 딸은 젊은이를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정말 문제를 맞추면 사위 삼는 거지요? 히히히. 어서 맞춰보게. 노인과 딸은
바보처럼 보이는 젊은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꾹 참았어요. 젊은이는 쌀괴를 이리저리 살펴보는 척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노목괴, 쉰단말. 뭐라고? 노목괴, 쉰단말. 맞다, 맞아. 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젊은이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젊은이를 사위로 삼았답니다. 그러나 사위가 된 젊은이는 노인이 부르기만 하면 그 앞에 가서 노목계 쉰단말이라고 말했지요. 노인은 그제야 잘못된 것을 알고 한숨을 쉬었지만 후회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이리하여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노목괴 또는 춘천 노목괴라고 부르는 것이랍니다. 최서방과 거지 할아버지. 여보, 오늘은 장날이잖소. 아차, 깜빡 잊을 뻔했군요. 자, 여기 있어요. 아내가 건네준 배를 등에 짊어진 최서방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낮에는 들에 나가 일하고 밤에는 잠을 덜 자고 짠 아내의 땀으로 얼룩진 배였으니까요. 여보, 미안하오. 가난한 집안에 시집 와서 고생이 많구려. 괜찮아요. 배를 판 돈을 꼬박꼬박 모으면 언젠가는 땅을 사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아내의 말에 최서방은 더욱 몸둘 바를 몰랐지요. 부모님을 일찍 여인 최서방은 손바닥만한 땅도 집도 없는 가난뱅이였어요. 남의 집 일을 해주며 살다가 운 좋게 착한 처녀를 만나 결혼하였지요. 부부가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나마 겨우 장만했으나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는 못했답니다. 최서방은 비록 가난하지만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했어요. 가진 돈을 몽땅 털어 도와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보니 돈이 모아질 리 없었기 때문이지요. 장터에 간 최서방은 운이 좋아 아주 비싼 값에 배를 팔았답니다. 이 돈을 보면 아내가 몹시 기뻐할 거야. 돈을 주머니에 넣은 최서방은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였지요. 장터를 막 벗어났을 때였어요. 길가에서 초라한 차림의 한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며 손을 내밀고 있었지요. 누더기를 걸친 할아버지는 병이 들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답니다. 불쌍한 할아버지로구나. 아무도 보살펴주는 이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최서방은 할아버지가 가엾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배를 판 돈을 몽땅 할아버지 손에 쥐어주었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최서방을 쳐다보았지요. 정말 고맙소. 하지만 이 많은 돈을 그냥 받을 수가 없구려. 무언가 보답을 해야 되겠으니 잠깐만 이리 와서 앉으시구려. 할아버지는 최서방의 얼굴을 이모저모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나는 운세를 좀 볼 줄 안다오. 내가 일러주는 말을 지키면 앞날이 잘 풀려 부자가 될 것이요. 첫 번째로 위험하면 타지 마라. 두 번째로 무서우면 춤을 추어라. 세 번째로 반가워하면 엎드려 기어가라.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오.
최서방은 할아버지의 말이 엉뚱하여 이상하게 생각되었으나 마음속 깊이 새기며 집으로 향하였지요. 마을 앞에 이르렀을 때 최서방은 갑자기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답니다. 큰일이구나. 배를 판 돈을 몽땅 할아버지에게 주었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최서방은 빈손으로 돌아가 아내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되돌아선 최서방은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궁리하며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갔답니다. 어느 고개를 넘어가니 큰 강이 앞을 가로막아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배를 기다리느라고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마침 나룻배 한 척이 들어오자 기다리던 사람들이 우르르 앞다투어 올라탔어요. 최서방도 사람들 틈에 끼어 올라탔지요. 작은 나룻배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답니다. 최서방은 혹시 배가 뒤집히지는 않을까 위험스러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위험하면 타지 마라. 최서방은 언뜻 할아버지가 일러준 말이 떠올라 그냥 배에서 내렸지요. 배는 천천히 물살을 가르며 나루터를 빠져나갔어요. 배가 강물 한가운데쯤 갔을 때였지요.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와 배가 기우뚱거렸어요. 놀란 사람들이 허둥대는 바람에 그만 배가 뒤집혀 모두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깊은 강물 한가운데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최서방은 멀리서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나도 저 배에 그냥 타고 있었으면 물귀신이 되었겠지. 할아버지가 날 살려준 거야. 목숨을 건진 최서방은 구걸하던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오던 길로 다시 발길을 돌렸어요. 고개를 넘어가니 해가 져서 어두워졌지요. 쉬어갈 집을 찾아보았으나 깊은 산속이라 오두막집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은 산에서 자고 갈 수밖에 없겠구나. 잠자기 편한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던 최서방은 동굴을 발견했지요. 비바람이나 사나운 짐승을 피하기에 좋은 동굴 같아서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평평한 바위가 있어 올라가 보니 하얀 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요. 돌을 치우고 누워 자려고 하얀 돌을 집어든 최서방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건 해골이잖아. 바위에 널려 있는 하얀 돌들은 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해골이었어요. 섬뜩하게 떨고 있는데 동굴 안쪽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소름 끼치는 으스스한 웃음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집채만한 괴물이었어요. 동굴 천장에 닿을 만큼 큰 키에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왕방울만한 눈에서는 시뻘건 불이 튀어나왔지요. 온 몸에 죽은 사람의 해골과 뼈를 주렁주렁 매단 흉측한 괴물은 최서방에게 점점 다가왔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최서방은 문득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무서우면 춤을 추어라. 최서방은 용기를 내어 벌떡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하였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자 웬일인지 괴물의 웃음소리가 멎었지요. 자세히 살펴보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괴물의 몸뚱이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었지요. 춤을 추면 출수록 몸뚱이가 줄어들었어요. 마침내 집채만한 몸뚱이가 보통 사람만해지자 주렁주렁 매달린 해골과 뼈도 사라져버렸어요. 흉측한 얼굴도 어느새 잘생긴 젊은이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답니다. 아니, 젊은이는 누구시오? 신기한 광경에 넋을 잃은 최서방은 중얼거리듯 물었어요. 젊은이는 최서방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저는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벌로 흉측한 괴물이 되어 땅 위 나라의 이 동굴로 기양을 왔답니다. 임금님께서 누구든지 너를 보고 춤을 추는 사람이 있으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셨는데 당신이 춤을 춘 덕분에 괴물의 탈을 벗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그제야 안심이 된 최서방은 젊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동굴 속에서 고생이 많았겠구려. 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동굴에 들어왔으나 춤을 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흉측한 제 모습을 보면 금방 기절하여 죽어버리니 안타까울 뿐이었지요. 저를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갈까 합니다. 무슨 소원이든 말씀해 주시면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최서방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글쎄, 소원이라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거지요. 지금까지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십시오. 바위들이 여러 개 솟아있는데 동쪽에서 세 번째 있는 바위 밑을 잘 살펴보십시오. 젊은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름이 몰려와서 젊은이의 몸을 감쌌어요. 젊은이는 동굴을 빠져나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나라로 사라져버렸지요. 최서방은 마치 꿈을 꾼 것만 같았어요. 날이 밝길 기다렸다가 산꼭대기로 올라갔지요. 젊은이가 일러준 대로 여러 개의 바위 중에서 동쪽에서 세 번째 있는 바위 밑으로 가보았어요. 최서방은 신기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답니다. 아니, 이건 산삼이잖아. 얼른 한 뿌리를 캐어보니 동자삼이었어요. 동자삼이란 아주 오래된 산삼으로 어린아이처럼 생긴 값비싸고 귀한 것이었지요. 주위를 둘러보니 바위 밑이 온통 동자삼 밭이었답니다. 최서방은 몽땅 캐어서 가득 짊어지고 산을 내려왔어요. 해만 쳐다보는 꽃.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과 아우는 모두 해님을 좋아했지요. 저렇게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비춰주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이야. 풀도 나무도 해님이 없다면 살 수가 없지. 그러니 해님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한 두 형제는 하늘의 해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가면 해님을 만나볼 수 있을 거야. 형과 아우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형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지요. 해님을 혼자서만 만나고 싶어진 거예요. 동생 녀석은 늘 나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만 굴어. 해님도 저 녀석이 빼앗아 갈지 몰라. 그러니 없애버리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한 형은 어느 날 밤 곤히 자고 있는 동생을 죽여버렸답니다. 그리하여 형은 혼자서 해님에게로 갔지요. 가파른 산을 오르고 얼음처럼 차가운 구름을 지나 드디어 해님에게 이르렀어요. 형은 너무나 기뻤지요. 그러나 해님은 차갑게 말했어요. 욕심 많은 사람은 하늘에 올 수가 없다. 그러더니 형을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답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형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자 형이 떨어져 죽은 자리에서 이름 모를 풀이 자라났지요. 풀잎은 쑥쑥 자라나 아주 키가 큰 줄기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자 줄기에서 노란색의 커다란 꽃이 피어났지요. 이 노란 꽃은 해가 떠 있는 쪽만 바라보다가 이내 져버렸어요. 사람들은 해님을 너무 좋아하던 형이 죽어서 꽃이 되어 해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이 꽃이 바로 해바라기지요. 거짓말에 속은 사기꾼. 옛날 어느 시골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디에서 온 뉘신지요? 예, 실은 제가 이 근처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잣집이 어느 집인가를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그런데 이곳 옹성으로 이 댁이 제일 부자라고 하더군요. 허하하, 과분한 칭찬이시오. 그런데 어쩐 일로 남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알아보고 다니시었소? 부자는 기분이 좋아져서 너털 웃음을 치며 낯선 손님에게 물었어요. 예, 실은 제가 돈을 한 3,000냥 빌릴까 해서 그럽니다. 뭐라고요? 내게 돈을 빌리러 왔다 이 말입니까? 허허허. 부자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빌리러 온 사실에 어이가 없어서 다시 너털 웃음을 쳤답니다. 제가 그렇게 또 세상 물정 모르는 얼간이는 아니올시다. 아무런 담보도 없이 남의 주머니나 엿보는 인간도 아니지요. 손님은 그럴싸한 말솜씨로 부자를 안심시킨 후에 가지고 온 보자기를 풀었어요. 보자기 안의 물건은 또 여러 겹의 비단으로 쌓여 있었는데 그것은 뜻밖에도 커다란 금덩이였지요.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희 집의 갑오입니다. 값으로 따지면 1만 냥에 가깝지요. 하지만 돈이 아쉽다고 집안의 가부를 함부로 팔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담보로 제게 3,000냥만 빌려주십사 해서 왔습니다. 약속한 날에 본전과 이자를 함께 갚겠습니다. 번쩍이는 금덩이를 보면서 부자는 생각했어요. 이런 금덩이를 담보로 맞는다면 낼 염려는 없겠구먼. 게다가 이것이 가보라니 안 찾아갈 리는 없을 테고. 하긴 안 찾아가면 나는 3배의 이익을 보는 셈이니 별로 나쁠 거는 없겠구나. 부자는 금방 금덩이의 임자라도 된 듯이 기분이 좋아져서 말했어요. 사람을 잘 찾아오셨소. 이런 금덩이를 담보로 한다면 누구든 돈을 빌려줄 마음은 있을 것이오. 허나 실제로 3,000냥의 큰 돈을 쌓아두고 있는 집이 흔한 것은 아니지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근방에서 제일 큰 부잣집을 찾았던 것이지요. 물건만 내보이고 돈을 빌리지 못하는 날에는
공연히 소문만 나기 십상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부자는 장롱 깊이 보관해둔 돈 3,000냥을 손님에게 선뜻 내주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침 먼 곳에서 금광을 경영하고 있는 부자의 조카가 다니러 왔답니다. 부자는 자랑삼아 그 금덩이를 내보이며 그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요. 그 사람 말로는 1만 냥이 넘을 거라고 하더라만 실제 값은 얼마나 될 것 같으냐? 금덩이를 받아 이리저리 살펴본 조카가 말했어요. 숙부님, 이건 가짜입니다. 숙부님께서는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도대체 이걸 가져와서 3,000냥이나 빌려간 자가 누굽니까? 뭐라고? 이게 가짜란 말이냐? 부자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서 외쳤어요. 이건 겉에만 그물이 핀 겁니다. 300냥도 못 되겠습니다. 당장 그 사람을 불러서 돈을 돌려받으세요. 내 이놈을 어디 가서 찾을꼬?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는 이제 망했구나. 부자는 땅을 치며 한탄했어요. 참으로 딱도 하십니다. 아무리 담보가 든든해도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큰 돈을 덥석 내주시다니요. 부자는 화도 나고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이 창피해서 그만 몸져 눕고 말았지요. 부자가 상심하고 누워있자 조카가 말했어요. 숙부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저에게 한 가지 묘안이 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그자가 제 발로 돈을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 어떤 묘안이냐? 귀가 번쩍 뜨인 부자는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조카는 부자에게 무엇인가 귀옛말을 했지요. 그렇게 하면 정말 그 사기꾼이 다시 오겠느냐? 그야 기다려보면 알겠지요. 아무튼 그 사람 귀에까지 들리도록 최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도록 하세요. 알았네, 알았어. 다음날 부자는 마침 그날 잔치를 여는 집으로 갔답니다. 잔치집에 간 부자는 우울한 얼굴로 말없이 술만 마셨어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한 마을 사람이 부자에게 물었지요. 부자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채하며 갑자기 눈물을 흘렸답니다.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눈물을 흘리자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남의 경사에 와서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내 집안이 망하려니까 이런 변이 생기는구려.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실은 내가 얼마 전에 웬 젊은이에게서 금덩이 하나를 담보로 받아놓고 돈 3,000냥을 구워준 일이 있소. 그런데 며칠 후에 내 집에 도둑이 들어서 그 금덩이를 훔쳐가고 말았구려.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일이지요. 이제 금덩이 임자가 돈을 가지고 오면 꼼짝없이 1만 냥을 물어주어야 할 판이라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과 마을을 지나 멀리까지 퍼져나갔지요. 가짜 금덩이를 맡기고 돈을 빌려간 사기꾼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사기꾼은 얼굴에 화색이 가득해졌답니다. 이게 웬 행운이란 말인가? 내가 돈 3,000냥을 가지고 가서 금덩이를 도로 내놓으라고 한다면 부자는 꼼짝없이 1만 냥을 내놓을 게 아닌가? 사기꾼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리고 쓰다 남은 돈에다 남에게 빌린 돈을 합해서
3,000냥과 두둑한 이자까지 만들어가지고 부자의 집을 찾아갔어요. 부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히 사기꾼을 맞았지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큰 돈을 빌려주시어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여기 원금과 이자를 넉넉히 쳐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기꾼은 원금 3,000냥과 이자를 내놓았어요. 부자는 말없이 그 돈을 차근차근 센 뒤에 금고에 넣고 자물쇠로 채웠지요. 그 모습을 본 사기꾼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말했어요. 자, 그러면 그 제가 맡긴 금덩이를 주셔야지요. 물론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가져오셨으니 담보를 돌려드려야겠지요. 부자는 장롱 속에서 꾸러미 하나를 꺼내 사기꾼에게 주었어요. 사기꾼이 찬찬히 풀어보니 그것은 틀림없이 자기가 맡긴 가짜 금덩이였답니다. 그제야 자기가 부자의 거짓말에 속은 것을 알아채고 사기꾼은 서둘러 가짜 금덩이를 안고 일어나려 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더 담소를 나누시다 가십시오.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사기꾼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기꾼이 코를 쑥 빠뜨린 채 일어서자 부자가 밖을 향해 말했지요. 얘들아, 어찌 되었느냐? 예, 관가에 고발하였더니 포졸들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기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포졸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당신 같은 사기꾼을 그냥 놓아줄 줄 알았는가? 단호한 목소리로 부자가 말하였어요. 하지만 그 제가 원금과 이자까지 고스란히 돌려들었는데 무슨 연고로 이러십니까? 사기꾼은 자신은 죄가 없다는 듯이 뻔뻔스럽게 말했어요. 다행히 나는 똑똑한 조카 덕에 손해를 면했지만 내 놈이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칠 수 없도록 관가에 고발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아이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구나. 포졸들에게 잡혀가며 사기꾼은 이렇게 한탄했답니다. 미인 폭포. 강원도 삼척에는 미인 폭포가 있는데 이 폭포에는 콧대 높은 미인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한 마을에 하늘나라 선녀들도 시기할 만큼 아름다운 미인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미인의 콧대가 어찌나 높은지 아무리 훌륭한 신랑감이 찾아와도 콧방귀만 끼어댈 뿐이었지요. 굴자라고 마음씨 고든 선비면 뭘 해? 옷차림을 보아하니 가난에 찌들어 사는 모양인데. 돈 많은 부자면 뭘 해? 얼굴도 못생겼고 더군다나 키는 왜 저리도 작아? 하고 미인은 신랑감들의 총언을 거절하기 일쑤였지요.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새 20년의 시간이 지났답니다. 이제 미인은 예전처럼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인은 여전히 자기가 아름답고 예쁠 거라고 생각했지요. 어느 해 여름날이었어요. 한 젊은이가 시원스럽게 떨어지는 폭포물을 구경하고 있었지요. 아, 내가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그토록 찾던 신랑감이 이제야 나타나다니. 하고 생각한 미인은 젊은이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드디어 저와 어울리는 짝을 찾았사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난데없는 청혼에 젊은이는 기가 막힌 얼굴을 하였어요. 지금 저한테 농담하시는 겁니까? 젊은이의 말을 들은 미인은
얼른 제 얼굴을 물속에 비추어 보았어요. 이럴 수가? 내 얼굴이 이렇게 늙어버렸다니. 예전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주름 투성이의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만이 물속에 비춰질 뿐이었어요. 큰 충격을 받은 미인은 치마폭을 뒤집어 쓰고 폭포 아래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고 말았답니다. 그 후부터 이 폭포를 미인 폭포라고 불렀지요. 폭포의 생김새가 마치 미인이 치마를 뒤집어 쓰고 뛰어내린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졌답니다.